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혼조세 여파에 약 부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의 실업률 하락 소식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소 완화시켰지만 지수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기업 실적은 다소 엇갈리며 지수 조정을 야기했고 경제 지표 또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5%, 0.01% 하락했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우울한 실적 지표가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실업률 하락 호재는 장중 낙폭을 축소시키는 재료로 활용됐습니다. 영국은 0.73%,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87%, 0.45%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8천 건 급증한 36만 8천 건으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주일 연속으로 크게 감소했던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급증한 것은 계절적인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청구 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 평균 건수는 35만 2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250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중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0.3%에 밑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 지출 성장세는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습니다. 개인 소득은 2.6%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비 지출 증가율은 그에 크게 못 미친 것은 가계가 소비보다 저축에 신경 쓴 탓입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계적 물류 운송업체 UPS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2센트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달러 38센트를 밑돈 반면 가전업체 월풀은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2달러 29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마스터카드는 4달러 86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우케미컬은 33%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해 기존 전망치인 34센트를 밑돌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주 열리는 유럽연합 중기 예산 확정을 위한 정상회의 전망을 매우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와 독일은 공통의 이해가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탈리아는 자국의 이해를 밀어붙일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월 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1월 월간 기준으로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1월 한 달간 1.75% 하락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2월 여러 경제 이벤트가 집중돼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남아있는 경제 이벤트들 정리해보고 오늘 하루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1월 월간 기준으로 보면 강한 랠리를 이어갔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경강 후약으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다우가 13,860까지 50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이 3,142까지 0.18, S&P 500이 1,498까지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T조가 부합권 혼주세로 출발 후 당 초반 3대 지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 후 부합권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당 막판 박스권 저점 부근에 마치며 이틀간 차익 매물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2011년 10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1997년 이후 가장 강한 1월 랠리가 전개되었습니다. 1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5.6으로 예상 밖의 호조를 보여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내고 12월 개인 소득이 2.6% 증가해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소비 지출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반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8천 건으로 3만 8천 건 급증하고 다우케미칼, UPS, 던킨 브랜드 등 기업 실적도 좋지 않아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통신, 보험, 철강 업종 등 57개 업종이 상승하고 화학, 석유, 자동차 등 83개 업종이 하락하며 업종 하락률 60%로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9개, 나스닥 100종목 중 55개, S&P 500 종목 중 270개 종목이 하락해 하락률 55에서 60%로 하락 업종과 함께 하락 종목이 많아 본격적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풀이 6.13%, 콜컴이 3.92%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아모코, 피트니, 베스트바이, 산디스크, kimberly 클라, 트래블러스, AT&T, 휴레패커드, 오라클, 이베이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우케미칼이 실적 부진으로 7% 가까이 급락하고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UPS도 2% 하락했으며 리서치모션은 전일에 이어 또다시 7%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전일에 이어 또다시 1% 하락하고 페이스북도 1%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강력 매도할 종목을 몇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리서치모션, 사우스 웨스턴 항공, 록히드 마틴, UX 스틸인데 이들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낙폭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 추천할 종목으로 두본에너지, CMS 에너지, 차사피크 에너지, 자이온 뱅코프,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TT 에너지, 엑셀 에너지, 테코 에너지, 야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델 컴퓨터, 에디슨 인터내셔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AT&T, 보다폰, 골드만삭스, 구글, JP모간 등 에너지, 반도체, 금융, 통신업종 중심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 증시는 단기 조정 대비 전략입니다. 당분간 지수 기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 높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트렌드는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3대 지수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동안 상승이 부진했던 소외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 유지하되 전자상거래 등 그동안 급등했던 업종이나 종목군 중심으로 단기 조정 대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1월 한 달간 강한 랠리를 보인 만큼 단기 조정에는 대비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258.30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점 257.50, 고점 258.35로 0.8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016계약으로 이틀 연속 증가했지만 4일 연속 부진이 지속되며 조심스러운 눈치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파 출발 후 0.8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개장을 전후로 그 반등의 장막판 상승 반전한 후 시초가 부근에서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거래량 부진 속에 변동폭도 크지 않았지만 지수가 W자형 흐름을 보이면서 미증시 개장 전까지는 매도로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매수로 투자자들이 수익내기 좋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개인이 10계약, 기관이 30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29계약 매도하여 매매 주체별로 관망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장중 내내 관망하였고 장 초반 500계약 이상 매수하던 개인이 장중 내내 매도하여 10계약 매수로 물량을 축소하고 장 초반 500계약 이상 매도하던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수하여 29계약 매도로 물량을 크게 축소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은 약과 풋은 강박권에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또다시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죠. 오늘 하루 코스피 쪽 대응 전략도 궁금하고요. 또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조정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장중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물을 앞세워 현물 선물을 강력 매도하자 종합지수가 195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월말 인도 드레싱으로 기관들이 선물 현물을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장막판 선행물을 매수로 전환하자 낙폭을 축소하여 약보합인 종합지수 1961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차,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환율 반등 수혜주와 전기가스 업종이 반등을 주도하였으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을 잠시 점검해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54원을 저점으로 1,090원 부근까지 반등 중인데 1,100원 전후를 고점으로 재차 하락 반전하여 달러당 1,000원 붕괴 시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면 이번 주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5포인트 부근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종합지수 1960 선물지수 259포인트를 회복하였으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 선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80포인트까지 추가적 반등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악재 돌출 시 종합지수 1950포인트 붕괴 이후 1900포인트 초반까지 추가 조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물은 종목 업종별로 순환매 관점에서 긍정적 대응을 지속하되 선물 옵션은 추가 상승과 추가 하락을 모두 염두에 둔 변동성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이 전망됩니다.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를 붕괴시킬 수 있고 외인의 매도로 수급이 악화된다면 전저점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6포인트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단 종합지수 1960, 선물 258.5P가 지지될 경우에는 반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58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56포인트 전후에서는 청산 매수하되 예상과 다를 경우 선절매 하시기 바랍니다. 선절폭은 진입가 대비 0.5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40, 선물 256포인트, 고점은 종합 1965, 선물 258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로 256, 상승 시 저항선은 258포인트를 제시하고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한선 254에서 상한선 260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매도 또는 풋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전략이나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지수가 계속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변동성 축소로 옵션 매수보다는 매도와 스프레드 합성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합권 등락 시는 양매도를, 지수 상승 시는 풋매도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가 유리하고 지수 하락 시는 콜매도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전략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 쪽에서는 추가 상승과 하락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자. 코스피 지수 195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현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로존의 위기국이었던 스페인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감축액을 6.3%까지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부진 원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 부진 원인은 역시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 이런 부분이 상당폭 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상은 예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GDP의 7.3% 수치로 지난해 재정적자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목표치는 6.3%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치였는데요.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건강보험이 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이 원인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기간의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긴축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세수 확보가 녹록지 못했다는 그런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는 4.5%로 지난해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내용이 현재 스페인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긴축 일변도의 경기 치유책보다는 균형 성장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자극책, 이런 내용들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라오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치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자 EU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안과 긴축이행 개혁안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엇갈린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정부 개혁이 더딘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지방정부의 그 경기 활력이 중앙정부 대비해서 녹록치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열악한 내용인데요. 예로서 그 스페인의 가장 재정 자립도가 큰 그 카탈루냐 주가 어제죠. 중앙정부에 91억 유로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재정의 자립도가 건전성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주가 현재 추진 중인 분리 독립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를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락은 올해도 여전히 조금은 기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부실 자산을 솎아내는 그 흐름은 올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이 총리는 긴축 이행에 따라서 최근 국민 불만이 커지자 비교적 언론의 그 말을 삼가하는 등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스페인의 개혁 기조와 긴축 일변도의 경기 치유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올해 목표치,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인
4.5% 달성도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앙헬 라르보다 저축은행재단의 이사장은 긴축이행 부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아서 올해 GDP 재정적자 규모는 5.6% 정도로 지난해와 같은 1% 수치를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의 네 번째 경제국인 스페인의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움직임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긴축 이행을 좀 완화시켜줄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네. 일부 집행위원들의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올일엔 EU 경제통합 담당 집행위원이죠. 스페인이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했던 올해 예산안과 긴축 개혁안을 성실히 이행을 한다면 현재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견이지만 EU 쪽에서 스페인이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자극책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IMF나 일부 현재 재정부실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은 원래의 원칙대로 목표 이행 수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원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 EU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런 재정력자의 목표치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스탠더드앤푸어스와 피치가 잇따라 중국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를 이렇게 고른 건 아닌데요. 네. 두 가지 다 지방정부의 부실 문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S&P와 피치가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이런 부분에서 또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을 또 내놨는데요. 피치는 지방정부,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뿐만 아니라 현재의 채무 위험이 매우 아주 위험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험 수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어려울 경우 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치는 현재 중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올해 내로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탠더드앤푸어스도 중국의 투자 과잉, 특히 지방 정부의 투자 과잉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31일 차이나 데일리가 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과도한 외부 투자에 지탱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다소 위험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SOC 투자 등 지방 정부가 가지고 하고 있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이나 은행권에서 많이 현재 대출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대출 비중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새로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현재 주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해결책은 중앙 정부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도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들이 10조 7천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공공투자와 SOC 투자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은행권이 가져가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출 총액이 지난해 말로 9조 2천억 위안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는 지방정부의 대출 규모는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현재 네. 지방채의 많은 부분을 은행 쪽에서 현재 기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기 도래하고 있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은행 대출금을 대부분 75% 이상을 차반해서 현재 디폴트를 넘기고 있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S&P는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질 GDP 대비 투자 비율 분석도를 감행한 결과 이런 투자 비율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현재 중국을 꼽았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많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산업과 경기를 이끌고 있는 부분을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GDP 대비 현재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투자 비율이 40% 가까운 수치로 이 내용이 연착륙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린다면 경기 조정 시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그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실화될 것으로 현재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중국과 교육 규모가 큰 호주나 브라질, 그다음에 자원 부국인 남아공까지도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S&P가 지적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신용평가사가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경고했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나 그 투자 집행 이런 부분은 기조적으로 여전히 지방정부가 가져가야 될 몫인데요.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투자의 대부분이 주택과 건설 투자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주택과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그 주택 가격의 고공행진 이런 내용에서 SOC 투자나 주택 건설 활성화 이런 쪽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상당히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월 새로운 지도부가 나타나는 경기부양카드에서 지방정부에 할애되는 SOC 재원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연착륙해 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과도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에 안착점을 찾는 것이 현재 새로운 지도부의 가장 큰 역점의 하나로 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과 중국의 지방정부 좀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기대했던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약세를 보이면서 1월 한 달간 한 1.76%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반등하긴 했지만 아주 소폭 올라왔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1월에 대한 기대감은요. 네. 전일에 좀 무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196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해 보면은요. 1월 첫째 주 주가가 보통 상승했을 경우에는 80% 이상의 확률로 그 해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 1월 초에는 소폭이나마 아주 강보합선으로 조금 올랐고요. 또 1월 장 전체로 본다면 좀 내림세가 기록됨으로써 우리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컸었다가 조금 지금은 많이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의 진검승부는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투자자들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 강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503포인트 기록이 되었고요.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대거 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명절이 춘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중국 관련 소비재군들의 어떤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여행, 그리고 일반 의류 그리고 섬유, 화장품 등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장 특징주를 꼽는다면 역시 현대모비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전일 한 4%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 정도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요. 즉 같은 그룹 내에서도 역시 업종별 차별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흐름들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환율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05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089원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강세 현상이 조금 더 둔화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앞으로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환율의 반등 측면에서는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한국은행의 개입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간 낙폭이 너무 컸다는 데 대한 반발적 매수세다 이렇게 우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 원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한 2, 3주째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 원엔 환율도 추가적으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말씀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환율이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환율 관련해서 좀 급락했던 자동차 업종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매치가 되면서 전일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추가적으로 환율의 반등의 가능성은 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바로 큰 폭으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재차 환율이 급락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있으니까요.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도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물 쪽에서 3거래일째 일단은 매수 규모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물 쪽에서도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2월 한 달간도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예, 외국인 선물 매도를 보면 1월 이후에 굉장히 투기적이었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한 계약 수만 하더라도 한 36,000 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었거든요. 1월 28일부터 급격히 선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까지 8,000 계약 정도의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6일 연속 거래소에서 매도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1월달 동향에서 프로그램 매도세 결코 강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중립 포지션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좀 계속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큰 지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매수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외국인들이 그간 6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점진적인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시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파생적 영향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더 남아 있는데요. 어제장 나로 발사 성공 이후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테마주 흐름과 관련해서도 의견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나로호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이 되었는데요. 이런 테마주가 상한가에 대거 진입이 될 때는요. 단순히 그 테마가 성공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시장의 심리 자체가 이런 테마를 찾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요구 수익률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또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와 있다는 데에 대한 투자자들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만 이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로 테마주의 강세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 위주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즉 이는 코스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직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가는 정책 테마 돌아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지만 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대응 전략도 궁금한데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양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을 좀 마무리 지어 나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탄탄한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여러 테마의 주들의 순환까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점진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2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본다면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2개월 연속 상승했거든요. 하이만츠 법칙에 따르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이 경기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1월 지금의 1월이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저 PBR주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2월이니까요. 3월 결산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보험주와 증권주 쪽으로 관심을 조금씩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좀 바닥권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증권주의 탄력도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역시 중국의 춘절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쇼핑, 소비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험과 증권주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 대우증권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증권주 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증권주를 새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대부분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리고 좀 재미없는 투자가 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이 시장 대비 철저히 가장 저평가된 저 PBR주의 증권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증권주는 시장의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첫 번째 상승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신고가 행진이 되면서 기대치가 가장 커질 때 두 번째 상승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바닥에 대한 확신에 의한 증권주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우증권으로 먼저 설정을 해봤습니다. KDB 그 그룹 내에서 조직 개편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증권업종 전반적인 어떤 대표주로서의 자리매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오늘 가격, 현재 전일 가격이 11,95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 가격대에서 살짝 좀 아래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이 추세대를 기본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요, 한 14,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과 새로운 변수들의 돌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11,000원 정도의 어떤 그 손절매 라인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전반적으로 11,000원으로 하회할 가능성보다는 14,000원을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우증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한편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 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내 증시 최초로 상장한 외국 기업 쓰리노드 디지털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은 자진 주권 상장 폐지 신청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한 주당 1,2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외교 안보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미중일 3국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사채를 쓰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까지 사용한 가구는 각각 41만 가구, 13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슈의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어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동생인 최재현 SK 수석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이 없어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CNC 등 2개 계열사에서 현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1호 외국계 상장사인 쓰리노드 디지털이 국내 증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호 외국계 상장 회사인 쓰리노드 디지털이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 공개 매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매수 주체는 쓰리노드 인베스트먼트로 심천시 쓰리노드 투자발전유한공사를 통해서 오는 2월 28일까지 주당 1,200원에 최대 3,066만 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삼천시 쓰리노드 투자발전유한공사는 쓰리노드 디지털 최대 주주인 리우쯔 숭이가 99%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번 공개 매수를 위해 홍콩에 설립됐습니다. 쓰리노드 인베스트먼트는 삼천시 쓰리노드 투자발전유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쓰리노드 디지털의 상장 폐지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는 등 자진 퇴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쓰리노드 디지털이 상장 폐지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퇴출되는 다섯 번째 외국계 회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외국계 회사로는 스스로 국내를 증시를 떠난 게 지난번 코에리 홀딩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지난 2006년 6개사에서 2010년 7개사에서 정점을 거친 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미, 중일 3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54만에 달하는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에 손을 대는 메디컬 푸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존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까지 손을 벌린 가구는 각각 41만 가구, 13만 구에 달했는데요. 가구 소득의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일명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가구도 281만 7천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가구들은 결국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지거나 빈곤층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커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슈의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